강원도에 부동산 투자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난 상승장 강원도 원주와 춘천은 부동산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시장이 급변하면서 크게는 수억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강원도 부동산은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2021년 30대 후반 유지훈 씨는 어느 순간부터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부를 이루겠다는 욕심도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남들과 비교하게 됐기 때문인데요. 매번 술자리에서 들려오는 부동산 투자 성공담, 특히 친한 친구들이 큰 돈을 벌었다는 얘기들은 그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게 나 살 때 너도 사라니까 왜 안 샀어? 아냐,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사. 다들 부동산 투자로 몇 억씩 벌었는데 나만 이렇게 뒤처질 순 없지. 지훈 씨는 이제 단순히 월급을 모으는 삶에서 벗어나 투자로 돈을 버는 부의 세계로 진입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지훈 씨는 지금까지 늘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는 서울에 위치한 대기업에서 근무하며 10년 넘게 성실히 월급을 모아왔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다니면서 꿈꾸던 안정적인 삶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왔죠. 그 덕에 친구들보다 많은 연봉을 받았고 모은 돈도 꽤 많았습니다. 오피스텔 월세 말고는 전부 다 적금을 해두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최근 들어 그의 마음속에는 점점 뒤처진다는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동기들과의 술자리에서 들려오는 부동산 이야기. 특히 서울에 사는 친구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평범한 친구들이었는데 점점 격차가 벌어지는 느낌이 들었던 거죠. 또 지방에 투자해서 꽤 많이 돈을 번 친구도 있었죠. 이런 부동산 투자 성공담들은 그의 마음을 점점 더 흔들었습니다. 다들 부동산 투자로 인생을 바꿨는데 나만 이렇게 저축하고 있을 순 없지. 지훈 씨는 점점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열린 부동산 재테크 특강에 참석했습니다. 당시에는 재테크 특강이 주말마다 열리던 시기였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가졌죠. 부동산 개발 회사에서 주최하는 특강이었고 강사는 부동산 분야 전문가들이었죠. 서울 1시간 거리 수도권 근교 아파트가 기회입니다. 라는 PPT 화면이 눈에 들어왔고 강사는 말했습니다. 지금이 갭 투자의 마지막 기회. GTX 도로 확장 이건 절대 놓쳐선 안 됩니다. 지훈 씨는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에서 매달 월급의 70% 이상을 저축했기 때문에 시드머니가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은 이미 그의 월급으로는 꿈도 꾸기 어려운 수준이었죠. 이대로라면 평생 집 한 채 못 사겠구나 라는 불안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중 부동산 강사의 말 한마디가 그의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지금 갭 투자로 종잣돈을 늘리고 2년에서 4년 뒤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하세요. 지훈님은 결심했습니다. 그래, 갭 투자라면 나도 할 수 있어. 지훈님은 수도권 근교, 특히 경기도 외곽이나 강원도 원주와 춘천을 위주로 매물을 살펴봤습니다. 서울에서 그렇게 멀지 않고 저렴한 지역들이었죠. 그는 주말마다 부동산 중개업소와 분양 홍보관을 돌며 정보를 모았습니다. 한 중개업소 직원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주는 앞으로 강원도를 대표하는 혁신 도시가 됩니다. 지금 전세 끼고 5천만 원이면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어요. 2년 뒤엔 최소 2억은 오릅니다. 원주 준신축 아파트는 매매가가 4억 3천만 원, 전세는 3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갭은 5천만 원이었죠. 매물을 기록해두고 그 다음 주엔 춘천을 찾았습니다. 춘천의 한 아파트는 매매가 3억 2천만 원, 전세 2억 7천만 원으로 갭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지금 당장 두 채나 가능하겠어. 지훈님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그는 그동안 저축한 돈이 꽤 있었기 때문에 투자금 1억을 바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진짜 돈 모아두길 잘했다. 이제 이 돈으로 나도 부동산에 투자해서 돈 좀 벌어보자. 이제 저축은 끝이다. 이를 기반으로 원주와 춘천에 각각 한 채씩 총 2채의 아파트를 갭 투자로 계약했습니다. 평균 실투자금은 한 채당 5천만 원이고 전세 기간도 각각 2년 조건이었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순간 지훈님은 내가 드디어 부동산 투자자가 됐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2022년은 지훈님에게 뭐든 잘 되는 해였습니다. 그 시기 강원도 부동산 시장은 가장 핫했고 그의 투자 아파트들은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원주의 아파트는 5억 7천만 원의 거래가 기록되었고 춘천 아파트도 4억 8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1억을 투자해서 1년 만에 2억을 번 셈이었죠. 수익률은 무려 200%였습니다. 지훈님은 매일 부동산 앱에서 시세를 캡처하며 행복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이렇게 자랑하곤 했습니다. 개발만 완료되면 이 아파트들 최소 8억은 간다. 내가 계산 다 해봤어. 친구들은 부러워했고 지훈님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다음 계획은 이 아파트들로 시세차익 4억을 만들고 서울 강북에 30평대 아파트를 살 거야. 마치 부동산 고수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고 심지어 유튜브 채널을 열어 투자 노하우를 공유할까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금리 인상으로 전세와 매매 금액이 동반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세 대신 월세가 늘어났고 그에 따라 지훈님이 계약한 아파트들의 전세 시세도 급락했습니다. 원주 아파트의 전세입자가 전세금 5천만 원을 낮춰달라고 요구했고 춘천 아파트는 새 세입자를 찾는데 2달이 걸렸습니다. 고금리 대출로 5천만 원을 겨우 구해 원주 아파트는 전세 재계약을 진행했지만 춘천 아파트는 공실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지만 대출 규제에 막혀 대출이 불가능했습니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 했지만 월세 수요도 미미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매입한 가격에라도 처분하려고 했죠. 하지만 3억 2천만 원에 매수한 아파트 가격은 2억 9천만 원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훈님은 답답한 마음에 부동산에 방문했습니다. 중개사가 말하길. 급매로 내놔도 전화 한 통 오지 않아요. 지금 춘천은 매수자가 거의 없어요. 파시려면 호가를 더 낮춰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 말에 그는 망연자실했죠. 그동안 저축했던 돈이 모두 날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회사 일이 도저히 손에 잡히지 않았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그는 밤마다 부동산 앱을 켜고 아파트 시세를 확인하며 불안과 후회에 잠겼습니다. 내가 왜 그때 무리하게 갭 투자를 했을까? 욕심이 화를 부른 건가? 춘천의 구축 아파트는 생각했던 분위기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거래는 뚝 끊기고 매물은 점점 쌓였죠. 그러던 중 한 부동산에서 2억 8천만 원까지 내리면 바로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4천만 원이나 손해보면서 매도를 결정했습니다. 결국 갭 투자로 시세 차익을 보려던 계획은 완전히 틀어졌고 처음 투자했던 금액보다 더 큰 손실을 안게 됐습니다. 강원도 부동산 시장은 대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급등기의 원주와 춘천 시장을 이해하려면 당시 지역을 대표하던 단지들의 가격 흐름을 살펴보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다음은 당시 고점을 찍었던 두 단지의 사례입니다. 춘천 롯데캐슬입니다. 입주 시기는 2015년이고 전용 면적 154타입이 10억 9천만 원까지 거래됐습니다. 춘천에서 최초로 10억 원을 돌파한 사례로 지역 언론이 앞다퉈 보도하며 화제가 됐습니다. 춘천에도 이런 가격이 가능하다는 상징적 거래였죠. 이 단지는 남춘천역 인근에 위치하며 롯데캐슬이라는 브랜드와 대단지 프리미엄을 앞세워 상승기를 주도했습니다. 당시 투자자들은 춘천이 서울처럼 변한다는 부푼 기대를 품었고 이 단지는 그 기대의 정점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원주 더샵 센트럴파크입니다. 입주 시기는 2021년이고 전용 면적 84타입이 2021년 7월 5억 9천만 원까지 거래됐습니다. 입주 직후 지역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단지는 원주의 새로운 대장이라고 불리면서 투자 열풍을 이끌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두 개 단지는 2020년, 2021년 원주와 춘천의 상승기를 주도하는 아파트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조정장에서 엄청난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2022년부터 원주와 춘천 부동산 시장은 급격히 냉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30% 이상씩 빠지기 시작했는데요. 2020년 2%대였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순식간에 5, 6%대로 치솟았습니다. 특히 갭 투자자들은 대부분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두세 배로 늘어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3억 원 대출의 연 2% 금리라면 연간 이자 부담이 600만 원이었지만 금리가 6%로 오르면 1,800만 원으로 껑충 뛰게 됩니다. 월세로 전환해도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매물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또 일부 시행사들이 땅값만 올려놓고 착공을 미루는 바람에 미분양 매물이 쌓였습니다. 원주에서는 혁신도시와 무실지구를 중심으로 미분양 물량이 눈에 띄게 늘었고 이는 시장의 기대감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은 바로 호재의 지연이었습니다. 원주와 춘천의 부동산 열풍을 이끌었던 GTX 연장 논의는 정거장 위치와 노선 확정이 늦어졌고 착공 시점은 매년 뒤로 밀렸습니다. 여기에 첨단산업단지 같은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도 지연되면서 기대감이 빠르게 식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상업시설 유치, 문화시설 조성 등도 계획 대비 2, 3년씩 늦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은 호재 실현이 멀어지자 손실을 감수하며 매물을 내놓았습니다. 2025년 4월 기준 원주와 춘천의 주요 단지들은 고점 대비 30%가량 하락했습니다. 일부 단지는 여전히 지역 내 브랜드와 입지의 힘을 보여주며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작지만 입지가 조금 떨어지는 단지들은 하락 이후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 원주와 춘천의 미분양, 공급 물량, 가격 지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주는 2024년 하반기 약 2,000세대였던 미분양 물량이 2025년 1,000세대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평균치보다 많이 쌓여 있습니다. 춘천은 2020년 이후 미분양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지만 최근 소폭 증가했습니다. 공급 물량을 보면 원주는 2025년 입주 예정 물량이 평년 대비 3배에 달합니다. 특히 관설동과 방곡동의 신축 아파트가 대거 들어서면서 가격 하방 압박이 클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이후 공급이 급감할 전망이어서 이 시기를 넘기면 반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춘천에는 2027년, 2028년 공급 공백이 예상됩니다. 이 시기에 준공된 신축 아파트는 희소성 프리미엄을 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와 매매 지수를 보면 원주는 최근 전세 지수가 반등하며 안정적인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혁신도시 주변에서 전세 수요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춘천은 전세와 매매 지수가 동반 반등 중입니다. 남춘천역 온이동을 중심으로 수요가 재집중되고 있습니다. 원주와 춘천 부동산에 접근하려는 분들께 실수요자든 투자자든 반드시 점검해야 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지를 세분화하셔야 합니다. 특히 도심과 역세권에 집중할 때입니다. 수요는 이제 역세권과 도심 중심부로 재집중되고 있습니다. 외곽 지역은 회복 속도가 느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춘천은 남춘천역 주변, 원주는 혁신도시와 원주역 인근 단지를 우선 검토하세요. 그리고 매물이 줄어드는 시점을 노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원주에서는 2025년, 2026년 대규모 입주 물량이 잘 소화되는지 지켜보세요. 공급 과잉이 해소된 이유가 매수 타이밍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춘천은 2027년 이후 공급이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근차근 신축 아파트 급매물 시세를 파악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원주와 춘천은 수도권 대체 주거지로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 2021년처럼 사면 무조건 오른다는 공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숫자와 흐름을 읽어야 할 때입니다. 현재 금리 안정화와 전세지수 반등으로 저점이 형성되고 있지만 급격한 상승은 어렵습니다. 다만 원주는 2026년 이후 공급 해소로 안정화 가능성이 높고 춘천은 2027년 공급 공백 구간에서 신축 프리미엄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 또 GTX 개통 여부가 핵심입니다. 이 호재가 현실화되면 두 도시는 수도권 외곽 도시로서 확실한 입지를 다질 가능성이 큽니다. 투자자든 실수요자든 매수를 고민하신다면 전세가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금리 변동 시 대출 이자를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인지 정확히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강원권 부동산은 이제 호재를 기대하면서 단기간의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충분한 리스크를 고려해야 하는 투자처입니다. 또 원주와 춘천 부동산은 단기적인 호재나 뉴스에 가격이 많이 휘둘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의 하락 사례는 홍보성 광고와 가짜 뉴스를 구분하고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강원도 원주와 춘천의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하락이나 보합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장 변화가 나타나는 시점을 차분히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다리시면서 관심 있는 단지의 시세 변화를 계속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원주와 춘천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앞으로도 강원도를 포함한 부동산 시장의 최신 흐름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시흥 백오신도시의 신축 아파트. 그 앞에 서 있는 40대 가장 이현수 씨는 떨어진 집값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호가 9억까지 올랐던 아파트가 5억대까지 떨어지며 엄청난 손해 중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돼? 백오신도시는 무조건 오른다고 했는데 최근 들려오는 부동산 규제 소식은 그의 가슴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대출 규제, 세금 규제, 갭투자 금지 등의 소식들은 현수 씨처럼 신축 아파트에 영끌했던 사람들에게는 최악의 소식이었습니다. 수억의 손해로 절망에 빠진 현수 씨에게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평범하게 맞벌이 부부로 살아온 지 어느덧 10년이 되어가는 현수 씨네 부부. 사실 부부는 그동안 투자엔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적어도 부동산 폭등이 일어나기 전까진 말이죠. 둘 다 공무원으로 안정적인 월급을 받아왔고 퇴직 후에는 연금을 받으며 살 생각에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는 일절 손을 대지 않았죠. 오히려 돈돈거리며 돈을 쫓는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렇게 부부는 소득이 엄청나진 않았지만 맞벌이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이후부터 점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뒤처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족 중에 부동산 투자로 돈을 크게 번 케이스가 있었고 처음엔 단순히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점점 시기와 질투를 느끼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부부는 부동산에 대해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됐고 전세 대신 집을 사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부는 때가 왔다는 걸 느꼈습니다. 전세금도 계속 오르고 우리도 집을 사야 하지 않을까 싶어. 아내 윤희 씨의 말에 현수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시 전세로 거주하던 아파트의 전세 시세가 2년 만에 1억 5천만 원 이상 오를 정도로 전세 시세가 폭등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집을 사는 게 낫겠어. 특히 주변 지인들의 지금 아니면 집 못 산다는 말들이 부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직장 동료와 지인들이 부동산 투자에서 돈을 벌었다는 소식이 매일같이 들리자 그들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을 갖자. 2021년 초 부부는 부동산 앱을 뒤지며 집을 찾았습니다. 서울이나 광명은 이미 불가능한 가격. 그러던 중 눈에 들어온 곳은 시흥 백오 신도시였습니다. 신도시라 깔끔하고 바닷가도 가깝고 전철도 곧 생긴다던데 지인의 말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백옷은 서울보다 훨씬 저렴했고 신도시라는 단어가 부부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투자하기 전에 꼼꼼하게 점검을 했습니다. 부동산 투자 커뮤니티와 블로그, 유튜브를 뒤지며 온갖 정보를 모았습니다. 호재도 너무 많았고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었습니다. 더 늦으면 기회를 놓칠 것 같아서 빠르게 결정을 내렸죠. 그들은 백오동에 있는 2017년식 아파트의 84타입 17층을 골랐습니다. 2021년 초 7억 7천만 원에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대출은 4억 6천만 원을 받았고 기존 전세 보증금과 예금을 탈탈 털어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날 윤희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집이 생겼어. 아이에게도 떳떳한 부모가 된 기분이야. 현수 씨도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집값이 오르기만 하면 돼. 매수 타이밍이 너무 좋았던 걸까요? 계약 후 4달 만에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의 매물이 8억 6,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여보, 이거 진짜지? 반년도 안 돼서 1억 8천만 원이나 올랐어. 그동안 월급을 악착같이 모으며 겨우 자금을 마련했던 부부는 허무할 정도였습니다. 돈은 이렇게 버는 거였구나. 지금이라도 부동산 투자를 한 게 진짜 너무 다행이다. 호가 시세는 이미 9억을 넘어 있었고 부부는 10억까지 올라야 팔 거라며 자신만만했습니다. 집을 사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갈 정도였죠. 이대로 쭉 상승할 거라 믿으며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와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위기설이 흘러나왔죠. 2022년 기준금리가 치솟으면서 이자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대출 이자가 월 180만 원을 넘어가면서 매달 100만 원 이상의 추가 지출이 생겨버린 거죠. 이게 뭐야? 계산이 안 맞잖아. 윤희 씨는 불안한 눈빛으로 현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현수 씨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다려봐, 금방 괜찮아질 거야. 가게는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외식을 아예 끊고 아이 영어학원도 하나 정리했습니다.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아이는 부모의 표정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자꾸 한숨 쉬어?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이 물었습니다. 윤희 씨는 웃으려 애썼지만 눈가는 촉촉해졌습니다. 현수 씨는 돈 내기만 나오면 입을 굳게 다물었죠. 부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윤희 씨가 부동산 앱을 열었습니다. 그들이 6억 8천만 원에 샀던 집은 이제 4억 6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2억이 넘게 빠졌다고? 윤희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던 부부는 부동산에 들렀습니다. 사장님, 집값이 왜 이래요? 부동산 사장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어딜 가나 똑같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5억 초반이면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현수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냥 좀 더 기다릴 걸 왜 그렇게 급하게 샀을까? 전세로 돌리고 이사를 갈까도 고민해봤지만 전세가도 많이 떨어졌고 대출 때문에 월세 두는 것도 불가능했죠. 매월 180만 원 넘게 이자를 내는데 집값도 2억이나 빠졌다니. 너무 후회된다. 잊고 지내보려 해도 계속 시세를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5년 5월 해당 아파트 고층 매물이 거래됐습니다. 거래 금액은 5억 9천만 원. 23년에 비해서 상승하긴 했지만 아직 1억가량 손실 중입니다. 부부는 본전까지 회복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체 이 지역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난 폭등장일 때 서울의 강력한 규제로 많은 투자자들이 안산과 시흥으로 몰려들었죠. 하지만 2025년 현재 이 지역들의 집값은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아파트는 최고가 대비 반토막이 됐고 영끌에서 투자한 2030 세대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대표적인 사례로 백오 신도시 신축급 대단지의 시세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용 면적 84타입 기준 가격 변화를 보면 정말 변동폭이 엄청납니다.
2019년 말 3억 초반하던 아파트가 2021년 말에는 7억 중반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최근 동일 타입 매물이 4억대까지 떨어지면서 3억 넘게 하락했는데요. 2년 만에 2배 넘게 올랐던 가격이 지금은 최고가 대비 3억 이상 하락한 금액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안산과 시흥은 사두면 무조건 오르는 곳이라고 불렸습니다. 실제로 안산과 시흥의 아파트 값이 자고 나면 몇 천만 원씩 오른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뜨거운 투기 열풍이 불었습니다. 갭 투자로 들어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실거주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전세든 매매든 계속 오를 테니까 이런 믿음이 컸죠. 다른 지역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갭 투자와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심한 곳은 분양가의 3배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막상 지금 이 지역의 아파트를 살펴보면 3, 4억씩 하락한 사례가 많습니다. 문제는 상승기 때 투자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젊은 세대들이고 이들이 대부분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샀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들은 이자 부담에 허덕이면서도 떨어진 집값 때문에 팔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빠르게 올랐던 집값은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하락하기 시작했고 한때 떠들썩했던 매매 분위기는 사라졌습니다. 매물은 쌓이는데 거래가 안 되는 거래 절벽 상태가 이어지고 있죠. 이럴 때는 가격을 낮추더라도 매수자가 쉽게 나타나지 않는데요. 특히 시세보다 훨씬 싼 경매 매물마저도 유찰되는 건 실수요자들이 앞으로 더 내려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매물은 있지만 거래는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낙찰가율마저 하락하면서 시장 전체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산과 시흥의 부동산 시장은 최근 몇 년간 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가격 변동을 넘어서 지역 경제와 주거 환경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최근 몇 달간 부동산 거래가 급격히 둔화되면서 사람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 거래됐던 신축 아파트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하락폭은 거의 40%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100옷 호반 서밋플레이스 전용 84타입은 2021년 7월 10억 원에 거래되었으나 2025년 2월에는 5억 9천만 원에 거래되며 4억 1천만 원이 떨어졌습니다. 만약 2021년에 이 아파트를 사지 않고 지금 현재 이 아파트를 샀다면 대출 없이 4억 1천만 원을 절약할 수 있었고 이자만 따져도 연간 약 100만 원 이상 절약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예상했던 개발이나 교통망 확장 등은 생각보다 더디게 진행되었고 그로 인해 가격 상승이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한때 급등했던 부동산 가격은 급격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수도권 서남부의 발전 가능성을 무시하긴 어렵습니다. 언젠가 시와오, 송도, 인천국제공항과의 연계가 실현되고 서울대병원까지 들어서면 큰 변화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계획들이 이미 오랫동안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승기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바라던 2, 3년 뒤 급등 시나리오는 완전히 어그러진 상태입니다. 되려 최소 5년 이상은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과 개발이 구체화돼도 금리나 경기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식의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산과 시흥 부동산은 미래 가치가 있지만 아직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 지역의 부동산 시장, 특히 비싸게 거래된 곳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산부터 보겠습니다.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위치한 이편한 세상 선부입니다. 이 아파트는 1차와 2차로 되어 있고 2018년식 414세대 최고 29층입니다. 서해선 선부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선부역은 신안산선 개통 호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역세권 중심 상권도 가깝고 공원을 품고 있어서 생활 인프라가 좋습니다. 전용 84타입 매물이 2021년 최고가 7억 9,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84타입의 분양가는 3억 7천만 원이고 상승장일 때 분양가에서 4억 2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거래 내역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6층 매물이 5억 5,700만 원에 거래되면서 2억 4천만 원이나 하락했는데요. 정말 이 정도로 하락한 걸까요? 최고가에 거래된 매물은 이편한 세상 선부 202동 2101호입니다. 84타입 기준 매매가 7억 9,500만 원으로 이 아파트에서 가장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40대 부부가 공동명의로 상승장 끝물에 투자했는데요. 현재는 실거주하고 계시네요. 9,500만 원에 거래됐던 매물과 최근 5억 5,700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같은 타입 매물입니다. 다만 각각 6층, 21층으로 층수가 꽤 많이 차이 나는데요. 현재 201동 84타입 고층 매물이 6억 500만 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현재 호가 시세가 최고가보다 2억 정도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긴 했지만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해서 회복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흥 105 신도시 중흥 S클래스입니다. 2019년식 1208세대로 신축 단지인 만큼 전세 월세 수요가 높은데요. 단지 바로 앞에 정황 IC가 위치해서 서울 수도권 전역으로 이동이 편리합니다.
단지 앞으로 인천 앞바다와 월곡포구 그리고 길 건너에 신세계 아울렛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용 84타입 매물이 2021년 최고가 8억 7,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84타입 분양가는 3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상승장일 때 여기서 5억 6천만 원가량 상승했는데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거래 내역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17층 매물이 5억 3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3억 5천만 원이나 하락했는데요. 이 정도로 많이 하락했을까요? 2021년 소유권 이전된 이력이 있습니다. 시흥 100옷 중흥 S클래스 111동 1302호입니다. 84타입 기준 매매가 8억 7,500만 원으로 이 아파트에서 가장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소유자 현황을 보면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상승기 때 13층 매물이 최고가 8억 7,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17층 매물이 5억 3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3억 5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층수와 타입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8억 7,500만 원에 거래됐던 매물은 이 아파트의 84 B타입 매물입니다. 그리고 최근 5억 3천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84 A타입 매물입니다. 타입별로 금액 차이가 꽤 나기 때문에 직접 비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84 A타입 하위 평균가는 4억 6,500만 원, 일반 평균가는 5억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84 B타입 하위 평균가는 5억 4,250만 원, 일반 평균가는 6억입니다. B타입이 1억가량 비싼 걸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호가 시세로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84 B타입 호가 시세를 보면 중층 매물이 5억 5천만 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최고가 대비 3억 2천만 원 이상 낮게 매물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고점 대비 너무 하락해서 당분간 매도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떨어지는 날도 있고 오르는 날도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지역에 얼마나 대출을 끼고 샀느냐죠. 고점에 대출을 많이 껴서 산 사람들은 지금 한숨을 쉬고 있지만 반대로 이제야 매수 타이밍을 노리는 사람들은 좀 더 바닥이 나올지 지켜보자며 침착하게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높이 오르는 곳은 그만큼 내려갈 여지도 크다는 시장의 법칙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산과 시흥은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지만 그 기대감이 현실화되기 전에는 한동안 조정기를 겪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이곳에 이미 거주하고 계시다면 생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며 생활하시는 게 낫고 투자 목적으로 접근을 고려하는 분이라면 아직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꼼꼼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시점엔 수익 기회가 될 수도 있으나 그때가 지금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갭투자 열풍이 휩쓸고 간 자리엔 공실과 미분양 그리고 하락한 매물들만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산과 시흥 부동산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충격을 받으면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개발 악재가 겹치면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가장 큰 교훈은 상승이 큰 곳일수록 거품도 빨리 꺼질 수 있다는 점 아닐까요? 안산과 시흥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상승장 천안과 아산 지역에는 갭투자 열풍이 불었습니다. 적게는 내 돈 5천만 원으로도 집을 살 수 있었죠. 당시 부동산 전문가들은 천안은 전세가율이 높아서 갭투자하기 좋은 지역이라고 홍보했습니다. 이런 이야기에 휩쓸려 많은 투자자들이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했습니다. 그때 갭투자했던 분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2021년 초 동탄역 인근 쌀국수집. 다현 씨는 직장 동료들과 함께 즐거운 식사 자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동탄의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6년차 연구원으로 또래보다 높은 연봉을 받으며 안정적인 사회초년 생활을 보낸 그녀였죠. 높은 연봉과 성과급을 받으며 차곡차곡 돈을 모으는 그녀의 일상은 안정적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부동산 투자를 통해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다는 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없었는데 오르는 부동산 가격을 보고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 가지 음식과 커피를 즐기며 동료들의 이야기를 듣던 중 한 동료가 부동산에 투자해 큰 수익을 냈다는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유튜브에서 추천받아서 산 아파트 2년 만에 3억 올랐어 라는 그녀의 말에 다현 씨의 마음은 초조함으로 물들었습니다.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그녀는 다가오는 월세 계약 만료를 떠올리며 불안감이 더 커졌습니다. 대학 동기나 직장 동료들이 비싼 아파트를 소유하며 자산을 불려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부러웠죠. 오피스텔에 혼자 사는 다현님은 생활은 편리했지만 집이 없다는 불안정함은 그녀를 늘 불편하게 했습니다. 나도 언젠가 내 집을 마련해야지. 그러던 어느 날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됐죠. 영상 속 부동산 전문가는 천안의 아파트를 추천했습니다. 단돈 5천만 원으로 아파트를 살 수 있어요. 갭투자의 성지 천안으로 오세요.
부동산 투자 공부를 하며 분양권과 갭 투자에 어느 정도 지식이 쌓였던 다현님은 당시 비교적 가격이 저렴했던 천안과 아산 지역에 관심이 갔습니다. 마침 친한 친구 승희님이 천안 분양권에 투자해서 1억 이상 수익을 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승희님께 연락해 천안의 부동산을 소개받았습니다. 바로 천안 불당동에 있는 부동산에 방문했죠. 고객님, 이거 지금 놓치면 분명 후회합니다. 현금 얼마 안 들어요. 내년이면 투자 금액 이상으로 법니다. 부동산 실장의 말에 다현님은 솔깃했습니다. 맞아, 지금 아니면 영원히 못 살지도 몰라.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이면 충분해. 그녀는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당시 천안 불당동의 신축 아파트는 25평이 매매가 5억 5천만 원, 전세가 4억 5천만 원이었어요. 다현님은 본인 돈 7천만 원과 신용대출 3천만 원을 합쳐 갭투자로 아파트를 샀습니다. 중개사가 갭 한 채 돌리면 월급보다 빨리 부자 된다고 했고 부동산 카페에서도 천안은 전세가율이 높아 안전하다는 이야기가 돌았죠. 게다가 주변에서 집값은 절대 안 떨어진다는 분위기가 형성됐어요. 다현님의 첫 투자 불당동 아파트 매수는 순조로웠습니다. 전세 세입자를 바로 구했고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아파트를 소유했다는 뿌듯함이 있었죠. 당시 천안 아산 지역은 삼성전자 등 대기업의 영향으로 전세 수요가 높았고 부동산 시장은 뜨거웠어요. 계약하고 3개월이 지난 시점 다현님이 투자했던 아파트가 5억 8,500만 원에 거래됐어요. 3개월 만에 3,500만 원이 올라버렸죠. 기분이 너무 좋았던 다현님은 남동생에게도 이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민규야, 지금 모아놓은 돈으로 저축하지 말고 누나처럼 갭 투자해. 그럼 금방 돈 벌 수 있어. 내가 알려줄게. 주말에 동생과 함께 다시 천안의 부동산을 방문했고 급매물이라고 추천받은 매물을 바로 계약했습니다. 이렇게 두 남매는 투자 고수가 된 것 같은 기분으로 하루하루 들떠 있었습니다. 매일 올라가는 시세를 보며 너무 행복했죠. 비싸게 팔면 다음 투자할 곳은 동탄이라며 미리 계획도 세웠습니다. 상승장은 그들의 소비생활도 완전히 바꿨습니다. 집값이 오르면서 마치 자산가가 된 듯한 착각에 빠졌죠. 집으로 얼마를 벌었는데 이 정도쯤이야 라는 생각으로 자동차까지 바꿨습니다. 매달 할부금이 추가로 나간다는 생각에 조금은 부담이 됐지만 이미 투자해놓은 아파트가 돈을 벌어다 주고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뿐만 아니라 동생의 씀씀이도 달라졌습니다. 명품 옷과 신발로 월급을 거의 다 써버리면서도 불안함을 느끼지 못했죠. 쉬는 날이면 고급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자신이 성공한 투자자라고 느꼈습니다. 너무 방심했던 걸까요? 어느 순간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서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안 좋아졌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가 늘어나고 이는 전세와 매매 수요 모두를 위축시키죠. 다현님이 계약한 지 2년이 지난 2023년 초 불당동 아파트의 전세입자가 전세금을 1억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니면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겠다고 했죠. 해당 아파트 단지의 전세 시세가 그만큼 하락했던 겁니다. 같은 단지의 매매가는 이미 4억 초반까지 떨어졌고 다현님의 매입가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결국 다현님은 전세 반환 대출과 마이너스 통장으로 돈을 마련해 전세입자를 붙잡았지만 갭이 2배 이상 커졌습니다. 사실 전세를 끼고 매수할 때 투자금이 적다라는 건 일시적일 수 있어요. 전세 보증금은 전세입자가 언제든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부채입니다. 하락장에서는 더 위험하죠. 다현님은 갭 투자가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부채가 나중에 어떤 폭탄으로 돌아올지 몰랐습니다. 다현님의 동생도 비슷한 상황에 처했고 두 남매는 집을 산 게 아니라 부채를 산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무리한 갭 투자 그리고 충분한 정보 없이 남들을 따라 뛰어든 투자. 이 모든 것이 그들을 이 상황으로 이끌었죠. 갭 투자 다신 안 해. 이제는 더 이상 남들이 좋다고 하는 곳에 휩쓸리지 않을 거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투자해야 해. 현재 그들이 계약한 아파트는 처음 계약할 때보다 갭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또 전세와 매매 시세도 같이 하락한 상황이죠. 이런 투자 실패 사례들은 이 두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닌데요. 대체 이 지역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부동산 상승기의 천안 아산 지역은 교통개발 호재와 일자리 그리고 신도시 개발로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전세와 매매 가격의 차이인 갭이 아주 적었는데요. 이로 인해 소액으로도 투자 가능한 갭 투자가 유행하며 전국의 모든 투자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시기에는 전세 사기 사건들이 발생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갭 투자를 할 수 있었죠. 이들은 사실상 자기 돈을 거의 들이지 않으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3년 정도 지난 지금 이들은 떨어진 아파트 가격을 보며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천안과 아산에서 거의 반토막에 가까운 하락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두 건이 아니라 이런 사례가 지금 천안 아산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천안 불당동의 한 아파트를 예로 들면 2021년 중반에는 시세가 평균 9억에서 9억 5천만 원 사이였으나 2023년 초 6억 중반까지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거래되는 가격은 일부 회복하긴 했지만 최고가에 비해서 20% 이상 떨어진 상황입니다. 아산시는 북쪽으로 평택, 동쪽으로는 천안에 접해 있습니다.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 등이 들어서고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던 곳이라 한동안 상승세를 탄 적이 있었습니다. 천안과 아산은 지리적으로 맞닿아 있어 하나의 생활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천안과 아산의 아파트 시세가 같이 움직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2020년, 2021년 부동산 상승기에 두 지역 모두 가격이 올랐고 하락기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탕정에 있는 탕정 삼성 트라펠리스를 예로 들면 21년 10월 최고가 5억 6천만 원에 거래됐지만 25년 3월 3억 6천만 원까지 하락했습니다. 최고가에 비해서 2억이나 하락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변화는 금리 인상, 경제적 불확실성, 그리고 공급 과잉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로 분석됩니다. 이제 천안 아산의 부동산 시장, 특히 비싸게 거래된 지역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11억 7천만 원까지 거래됐었던 아파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위치한 린스트라우스 2단지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7년식 557세대 최고 31층의 아파트입니다. 신축급 단지의 규모도 크고 불당동 중심 상권도 가깝기 때문에 전세와 월세 수요가 높습니다. 아산 탕정과 배방이 인접해 있고 천안 아산역 접근성도 좋습니다. 113타입 분양가는 4억 1천만 원이었고 21년 최고가 11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상승장일 때 분양가에서 7억 6천만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6층 매물이 9억 4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2억 3천만 원이나 하락했는데요. 정말 이 정도로 많이 하락했을까요?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2021년 205동 1001호 매물이 11억 7천만 원에 거래됐는데요. 이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던 40대 부부가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하고 최근 9억 4천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각각 6층과 10층으로 층수가 조금 차이 납니다. 층수별 시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은 10층 매물이고 최근 하락 거래된 매물은 6층 매물입니다. 중층 이상 매물로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된 매물과 같은 동인 205동의 매물이 나와 있는데요. 26층 매물이 9억 5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최고가 대비 2억 2천만 원가량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전세 5억의 임차인이 거주 중이기 때문에 현금 4억 5천만 원으로 매수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천안 성성동에 위치한 아파트인 천안 레이크타운 3차 푸르지오입니다. 신축 대단지인 만큼 전세와 월세 수요가 높은데요. 2020년식 1067세대의 신축 대단지입니다. 입주 시기가 상승장과 맞물리면서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성성 호수공원과 삼성사업장이 가깝고 이마트를 포함해서 중심 상권 이용도 편리합니다. 84타입 분양가는 3억 3천만 원이었고 22년 최고가 7억 6천8백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상승장일 때 분양가에서 4억 4천만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9층 매물이 5억 6천6백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26%나 하락했는데요.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2022년 305동 2201호 매물이 7억 6천8백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60대 투자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상승장에 매수했습니다. 상승기 때 22층 매물이 7억 6천8백만 원에 거래됐고 최근 9층 매물이 5억 6천6백만 원에 거래되면서 2억 하락했습니다. 현재 84타입 301동 26층 매물이 5억 7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10개 부동산에 내놨는데요. 고층 매물 기준 고점 대비 아직 2억 정도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천안과 아산의 분양 아파트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천안과 아산에는 거래 가능한 분양권 매물들이 많이 쌓여 있는데요.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천안의 분양 아파트부터 보겠습니다. 청약 당시 고분양가 논란으로 미달을 기록했던 힐스테이트 두정역입니다. 84타입 평균 분양가 5억 4천8백만 원대로 분양을 했는데요.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1호선 두정역 인근에 위치한 단지로 997세대이고 곧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근에 25년 입주하는 단지들이 있어서일까요? 대부분 매물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 있습니다. 현재 84타입 매물 중에는 분양가에서 3,500만 원까지 하락한 마피 매물이 있습니다. 105동 16층 매물이 분양가 5억 4,300만 원에서 3,500만 원 떨어져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아산입니다. 청약 당시 99타입을 제외하고 미달을 기록하면서 흥행에 실패했던 한신 더유입니다. 이 단지는 아산 중심부에서 벗어난 입지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래서인지 현재 대부분 매물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25년 하반기 입주 예정인데요. 현재 104동 7층 84타입 매물은 분양가 4억 600만 원에서 마피 2,500만 원이 붙어서 분양가보다 싸게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미분양 현황입니다. 천안에는 24년 하반기에 미분양 매물이 쌓였다가 점차 소진됐는데요. 현재 적정 수준 이하의 매물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아산에는 23년 이후 미분양 매물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조금 감소하긴 했지만 아직 1,600세대 이상의 매물이 쌓여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분양권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공급은 어떨까요? 천안에는 2023년과 2024년 수요보다 많은 신축 아파트가 공급됐습니다. 다만 26년과 27년에는 적정 수준으로 공급될 예정인데요. 현재 누적되어 있는 미분양 매물도 거의 없기 때문에 입지가 좋은 곳부터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산에는 27년까지 수요보다 많은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현재 누적되어 있는 미분양 매물이 소진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전세와 매매 가격 지수는 천안 서북구와 아산의 전세 지수가 눈에 띄는데요. 매매 지수는 좀처럼 반등의 기미가 안 보이지만 전세 지수 상승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 상승폭이 커지면서 매매 가격과 격차가 좁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천안 동남구의 경우 전세 가격이 상승하다가 하락세로 접어들었는데요. 이 지역은 전세 가격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천안과 아산은 인프라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서 더 하락하기보다는 일정 시점에 반등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반대로 아직 하락장이 끝나지 않았고 2026년쯤 돼야 금리나 경기 흐름이 안정되지 않겠냐는 의견도 많습니다. 매수 우위 지수도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가 있는데 쉽게 말해 현재는 집을 살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훨씬 많은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당분간 이러한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집값이 빠르게 오르기는 어렵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하락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이 가격이면 싸다고 판단해 매수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락 속에서 하나둘씩 거래가 살아나고 매수자가 늘어나면서 거래량이 반등하면 그때가 하나의 바닥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 하락장이었던 시기를 보면 거래량이 늘어난 뒤에야 가격이 오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중요한 것은 충분한 여유자금과 장기적 시야를 갖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매수의 단기 차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어쩌면 2, 3년 후 반등을 고려하고 준비한다면 남들보다 싼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천안 아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패로 불리던 강남의 집값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가장 최상급지라고 불리는 강남의 집값이 하락하면서 서울 전 지역과 수도권까지 모두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정말 이제 부동산은 끝난 걸까요? 몇 달 전만 해도 아파트값이 치솟으면서 지금 안 사면 영영 못 산다는 불안 심리가 시장을 뜨겁게 달궜죠. 강남 3구와 마용성 같은 한강벨트 지역은 최고가 거래가 연일 갱신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627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시장은 벌써부터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규제의 핵심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되면서 갭 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또 곧 추가로 전세 대출도 규제한다고 하는데요. 이 조치가 시행되면 전세 대출을 활용한 부동산 투자는 큰 제약을 받게 되고 전세 시장이 월세로 급격히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 이런 변화가 예상될까요? 전세 대출이 막히면 집주인들은 잔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지고 임차인들은 전세 계약을 유지하기 힘들어질 겁니다. 결국 집주인들은 전세 매물을 월세로 전환하거나 매물을 시장에 내놓지 않고 관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미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같은 대단지 아파트에서는 월세 매물이 늘어나는 조짐이 보이고 있죠. 한국부동산원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송파구의 월세 매물 비율이 15%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흐름은 규제가 시행되면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특히 전세로 거주하던 서민과 청년층 그리고 갭투자에 뛰어든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큽니다. 전세라는 한국 특유의 주거 문화가 위축되면서 월세 부담이 커지고 투자자들은 자금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과연 이 규제가 시행되면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두 가지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40대 초반 자영업자 최현우 씨의 이야기입니다. 최현우 씨는 올해 안에 서울 마포에 위치한 아파트를 갭투자로 매수할 계획이었습니다. 현재 기준 매매는 20억, 전세는 10억 수준입니다.
현우 씨는 전세입자의 전세금을 활용해 잔금을 충당할 계획이었습니다. 마포는 아직 갭 투자가 가능하고 전세 수요도 높아서 안정적이라는 중개사의 말에 큰 기대를 걸고 자금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전세를 끼고 매수하니 자금 부담이 적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앞으로 전세 대출 규제가 추가로 시행되면 최현우 씨의 계획은 틀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 금지로 인해 전세입자와 새로 전세 계약을 맺으려 해도 신규 전세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기존 임차인이 전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이사하면 현우 씨는 새 임차인을 찾아야 합니다. 문제는 전세 대출 제한으로 전세 수요가 급감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 상황에서 현우 씨는 전세 매물을 월세로 전환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에 월세 350만 원으로 내놓는다 해도 고가 월세 수요가 많지 않아서 공실 위험이 커집니다. 더 큰 문제는 집값 하락입니다. 규제로 인해 호가가 2, 3억 하락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죠. 현우 씨는 이렇게 한숨을 내쉽니다. 10년 동안 자금을 마련해서 이번에 사려고 했는데 담보대출에 전세대출까지 막아버리면 아예 집을 사지 말라는 것 같네요. 두 번째 사례는 30대 초반 신혼부부인 윤지혜, 김태훈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서울 강남구 세곡동에 있는 세곡푸르지오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8억. 2년 전 계약 당시 전세 대출을 5억 받아서 보증금을 마련했죠. 부부는 강남 학군과 편리한 교통을 고려해 이 아파트를 선택했고 2년 뒤 전세를 갱신하고 나중에는 자가로 매수하자는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세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 이들의 안정적인 주거 계획이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전세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부부의 전세 대출 한도가 확 줄어듭니다. 축소된 만큼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부가 그동안 모아놓은 돈으로 이 금액을 충당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집주인은 전세 대출 규제로 잔금을 맞추기 어려워지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에 월세 300만 원을 제한한다면 부부는 월 소득의 상당 부분을 주거비로 지출해야 합니다. 이는 저축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생활비에도 큰 부담이 됩니다. 윤지혜 씨는 이렇게 걱정합니다. 강남에서 아이 키우며 전세로 살고 싶었는데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 월세 부담 때문에 이사를 가야 할지도 몰라요. 집 없는 사람들만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이제 두 사례를 바탕으로 규제가 시행되면 시장에 어떤 변화가 올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대출 규제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의도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전세 대출 제한은 전세의 월세화를 가속화하며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크게 늘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전세 대출이 제한되면 집주인들이 전세 대신 월세로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율은 시세의 약 5, 60% 수준인데 대출 규제로 전세 수요가 줄어들면 월세 매물이 급증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송파의 대단지에서는 이미 월세 매물이 늘어나는 조짐이 보이고 있으며 규제 시행 후에는 이 비율이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임차인들에게 월세라는 고정 지출 부담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또 전세 대출 규제로 자금 여력이 있는 임차인들만 전세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금이 넉넉한 세입자는 전세를 유지할 수 있지만 대출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층이나 청년층은 월세로 내몰릴 것입니다. 이는 주거 양극화를 심화시키며 서울에서 서민들이 거주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을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대출 규제 소식이 전해지면서 벌써부터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등 핵심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매수 문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출 한도 축소로 매수자들은 고가 아파트 구입을 망설이고 매도자들은 가격 하락을 우려하며 매물을 걷어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규제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이미 확연히 감소했으며 다음 규제 시행 후에는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세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 임차인들에게 미칠 피해는 단순히 월세 부담 증가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몇 가지 상황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우선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면서 월세 부담이 급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규제 시행 후 전세 대출 한도가 축소되면 전세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고 월세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포나 송파의 아파트 월세는 평균 3, 400만 원 수준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전세 대출이 어려워지면 임차인들이 원치 않는 이사를 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송파구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전세 계약 만기 후 새 전세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경기도로 이사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서울에서 직장 다니면서 아이들 학군도 유지하고 싶었는데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할 것 같아요. 이런 걱정은 많은 임차인들의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갑작스러운 규제 시행으로 일부 집주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규제가 시행되면 자금난에 빠진 집주인들이 늘어나면서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고점에 거래됐던 매물들에서 이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부분, 다가올 규제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전세 대출 규제로 월세 전환의 흐름은 피할 수 없지만 현명한 선택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금 계획의 재점검. 규제가 시행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니 본인의 자금 여력을 미리 점검하세요. 전세 대출에 의존하던 분이라면 월세 전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 부담이 커질 경우 저축 계획을 수정하거나 미리 몇 개월치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둘째, 비규제 지역 고려. 규제가 시행되면 강남 3구나 용산 같은 고가 지역은 대출 제한이 강력하지만 노원, 도봉, 강북구 같이 비교적 저렴한 지역은 대출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자금 여력이 부족하다면 이런 지역으로 눈을 돌려보는 것도 전략입니다. 셋째, 전세 계약 시 주의. 전세 계약을 할 때는 집주인의 자금 상황과 부동산 등기부를 철저히 확인하세요. 규제 시행으로 전세 사기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니 전세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장기적인 주거 계획.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니 장기적으로 자가 마련을 목표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유 자금이 부족하다면 정부의 공공주택 확대 정책이나 청약 기회를 적극 활용해보세요. 627 대출 규제와 다가올 추가 규제들은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만들 것입니다. 전세 대출 규제로 인해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크지만 시장이 조정 국면에 들어서면 새로운 기회도 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물이 늘어나고 가격이 조정되는 지역에서는 현금 여력이 있는 분들에게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죠. 복덩이TV는 앞으로도 여러분께 시장의 생생한 소식과 현명한 투자 전략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여러 규제와 전세 제도의 변화 속에서 여러분이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늘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8억짜리 집을 2억 주고 샀다고 진짜? 그게 가능해? 지난 상승장 서울의 오피스텔을 임차해서 살던 30대 후반 유상민 씨는 깊은 고민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강남에 위치한 대기업에서 근무하며 10년 넘게 성실히 월급을 모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새벽같이 출근해 야근을 밥 먹듯 하며 꿈꾸던 안정적인 삶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왔죠. 그 덕에 또래보다 많은 연봉을 받았고 모은 돈도 꽤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부동산에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부동산은 부자들만 사고 파는 거라는 인식이 강했기도 하고 너무 어려운 분야라고 느껴졌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 그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들려오는 부동산 투자 성공담, 특히 수도권에서 소액 부동산 투자로 큰돈을 번 사례들은 그의 마음을 점점 더 흔들었습니다. 8억짜리 집을 2억 주고 샀다고? 그게 가능해?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전세 끼고 갭 투자하는 거야. 얘 진짜 아무것도 모르네. 내가 알려줄게. 집 살 때 모자란 돈을 전세입자가 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너도 이참에 저축 그만하고 부동산 투자 좀 해. 다들 집 한 채로 인생을 바꿨는데 나만 이렇게 저축하고 있을 순 없지. 상민 씨는 점점 강하게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히 월급을 모으는 삶에서 벗어나 돈이 돈을 버는 새로운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결심은 단순한 충동이 아니었습니다. 몇 달간 쌓여온 불안과 기대, 그리고 주변의 성공 사례가 뒤섞인 결과였습니다. 그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여가를 즐길 시간도 아껴가며 부동산 관련 유튜브 채널을 정주행했죠. 주말이면 노트북을 켜고 온라인 부동산 카페와 블로그를 뒤지며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는 시장 동향을 분석하며 자료를 정리했고 수도권 신도시의 입지 조건, 교통망 계획, 개발 호재를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부동산 관련 서적과 투자 노트가 쌓여갔고 스마트폰 메모장에는 지역별 시세와 호재 리스트가 빼곡히 적혔습니다. 상민 씨는 특히 남양주 다산 신도시에 주목했습니다. 8호선이 연장되면 교통이 뚫리고 서울과 가까운 신도시이기 때문에 크게 오를 거야. 친구 중 한 명이 남양주에서 갭 투자로 2억 가까이 수익을 냈다는 이야기는 그의 결심을 더욱 굳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상민 씨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말마다 시간을 내서 부동산을 방문했고 매물을 계속 찾아다녔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평생 후회할 거야.
그는 그렇게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남양주는 당시 부동산 시장에서 확실한 투자처로 불리며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GTX 8호선 연장, 왕숙지구 개발 등 각종 호재가 쏟아졌고 부동산 유튜버들은 지금 사지 않으면 앞으로 기회가 없다며 투자자들을 부추겼죠. 상민 씨는 그 열기에 완전히 휩싸였습니다. 그는 주말마다 다산 신도시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새로 지어진 아파트 단지와 신도시 인프라를 보며 이곳이 곧 수도권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를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부동산에서 매물을 브리핑 받던 중 딱 마음에 드는 매물이 나왔습니다. 고객님, 이제 이 가격으론 다산 신도시에 집 못 사요. 갭으로 사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상민 씨가 선택한 아파트는 다산 신도시 다산동에 있는 2018년식 전용 82타입이었죠. 매매가는 8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1년 반 만에 2억이 오르면서 이미 고점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그는 이건 마지막 기회야, 조금 더 오를 거야 라며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전세는 5억 5천만 원으로 맞췄고 나머지 금액은 모았던 자본과 신용대출로 충당했습니다. 이른바 갭투자였죠. 적은 자본으로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이 전략은 상민 씨에게 꿈의 지름길처럼 보였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순간 그의 가슴은 설렘과 긴장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부동산의 책상에 앉아 펜을 쥐고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집이 내 인생을 바꿀 거야. 상민 씨는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밝은 미래가 펼쳐져 있는 듯했죠. 타이밍을 정말 잘 잡았던 걸까요? 계약 후 2달 만에 9억 2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상민 씨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2달에 6천만 원 수익이라니. 이 방법을 내가 왜 이제 알았을까? 친구들과의 모임 자리에서 이 소식을 알렸고 다들 너무 부러워했습니다. 상민아, 나도 그쪽 동네에 좋은 매물 있는지 좀 알려줘봐. 다산 신도시로 갈아타야겠네. 친구들에게 투자처와 그 방법을 알려줄 정도가 됐다는 사실에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아주 잠시였죠. 2022년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이어 인상하며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상민 씨의 신용대출 이자가 순식간에 2배로 치솟았죠. 하지만 큰 걱정 없었습니다. 담보대출 이자 받은 것도 아니고 몇 천만 원 받은 건데 뭐 괜찮아. 문제는 이 다음부터 발생했습니다. 갭투자로 매수했던 아파트의 시세는 2023년부터 급락했습니다. 8억 6천만 원에 샀던 아파트는 2023년 초 6억 4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무려 2억 2천만 원이 증발한 셈이었죠. 상민 씨는 처음엔 그 숫자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부동산 앱을 켜고 시세를 확인했지만 내려가는 숫자를 볼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이게 정말 내 집값이라고? 말도 안 돼.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고개를 저었죠. 설상가상으로 전세 만기가 다가왔습니다. 전세입자는 지금은 더 좋은 매물이 많다며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전세가가 5억 5천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으로 뚝 떨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새 임차인을 구하려면 보증금을 1억 낮춰야 했고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려면 상민 씨의 통장을 탈탈 털어도 모자랐습니다. 결국 그는 고금리 대출에 마이너스 통장, 부모님 돈까지 끌어다 썼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부동산 투자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상민 씨는 아파트를 팔 수 없었습니다. 손실이 너무 컸기 때문이죠. 당시에는 급매로 나온 매물이 넘쳐났고 구매자는커녕 문의조차 드물었습니다. 그는 부동산 중개사와 통화하며 상황을 점검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비슷했습니다. 지금은 기다려야 할 때예요. 그렇게 기다린 지 2년째 현재 상민 씨는 매달 대출 이자를 내며 버티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처분하지 못했고 실거주로 들어가기에도 여건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야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한 번쯤은 저도 부동산으로 성공할 줄 알았어요. 다들 그렇게 돈 벌었고 안 하면 뒤처질 것 같았거든요. 그는 부동산 투자를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닙니다. 다만 접근 방식이 달라졌죠. 다시 한다면 감당할 수 있는 자금으로 시작할 거예요. 호재나 유튜브 말만 믿지 않고 전세가율, 매물량, 금리 같은 숫자를 먼저 볼 거고요. 2025년 5월 상민 씨 아파트의 동일 평형이 7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2023년 하락장일 때보단 많이 회복했죠. 하지만 아직도 1억가량 손실 중입니다. 본전까지 회복하려면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남양주 부동산 시장은 대규모 택지지구 개발과 지하철 호재를 등에 업고 지난 몇 년간 뜨거웠습니다. 새롭게 개발된 다산 신도시, 별내지구, 그리고 지하철 8호선 연장 소식 등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몰렸던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 남양주는 아파트 하락세가 엄청나고 미분양 지식산업센터와 상가가 넘쳐나는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대규모 분양들이 한꺼번에 나왔는데 정작 그 물량을 받아줄 매수자가 없어 팔리지 않고 쌓여 있는데요. 급속도로 오르던 부동산에 힘입어 건설사들은 일제히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교통 인프라가 좋지 않아서 실제로는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분위기가 급격히 안 좋아지면서 시장에 매물이 쌓이고 투자자들의 발길이 끊기자 가격은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지가 비교적 괜찮다고 하는 단지들도 최근 하락세를 피해가진 못했습니다. 와부읍 덕소리의 남양주 덕소 동부센트레빌 전용 84타입은 2021년 7월에 9억 2천만 원에 거래됐지만 이후 점점 떨어져 25년 3월에는 5억 6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3억 6천만 원, 즉 4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또 남양주에서 가장 입지가 좋다는 다산 신도시에 위치한 아파트조차 큰 폭으로 하락한 거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산 신도시의 다산 한강 반도유보라 전용 84타입은 2020년 7월에 11억 3천만 원에 거래됐지만 이후 점점 떨어져 25년 3월에는 7억 6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무려 3억 7천만 원이나 하락한 건데요. 상승장일 때 남양주 지역은 많은 호재들로 주목받았습니다. 특히 개발업체들이 이 지역을 주목했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상업시설을 세웠습니다. 당시 남양주에는 분양 열기가 엄청났습니다. 남양주의 가치는 아직 저평가됐다는 투자자들의 믿음과 저금리 상황에 지식산업센터와 상가 분양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그렇게 화려하게 분양에 성공한 건물이 완공되고 이제 사람들과 기업이 몰려들 차례였습니다. 내부의 영화관과 대형 상가, 식음료 매장을 비롯해 기숙사까지 완비된 상태였으니 금세 북적북적해질 거라는 기대가 컸죠. 문제는 막상 준공 후 2년 반이 흐른 지금 전체 호실의 90%가 비어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분양은 완판됐으나 실입주는 전무하다는 현실입니다. 이미 주인이 있는 호실들이 텅 빈 채로 그대로 방치되는 것이니 분양가를 주고 샀던 투자자들로서는 대출 이자, 관리비 등 여러 부담을 떠안게 된 셈입니다. 지식산업센터와 상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승장에서 남양주 다산 신도시와 별내지구에 있는 아파트들은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외지인 투자자들까지 몰려들 만큼 인기가 높았습니다. 집값은 빠르게 상승하고 서울 못지않게 비싼 집들이 거래되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 당시 분위기는 마치 집값이 계속해서 오를 거라는 믿음 때문에 다들 기회를 놓칠까봐 급하게 거래에 나섰습니다.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 시점에서 지금 아니면 벼락거지가 될 것 같은 불안감이 더욱 부추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그 당시의 열기와 기대감은 점차 식어갔습니다. 남양주에서 집을 샀던 사람들은 예상과 다른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었고 그동안의 상승세는 이제 더 이상 지속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은 차갑게 식었고 집값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양주 아파트 가격은 얼마가 적당한 걸까요? 가장 먼저 지역에서 가장 고가에 거래됐던 아파트를 찾아보고 이 아파트는 현재 얼마까지 떨어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단지는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에 위치한 동부센트레빌입니다. 2006년식 1220세대 최고 20층입니다. 경의중앙선 덕소역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덕소 3폐 IC가 가깝고 한강변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초품화 단지입니다. 84타입이 21년 최고가 9억 2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5억 4천만 원 선에 거래되면서 최고가 대비 3억 8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84타입의 2019년 말 거래 가격은 3억 8천만 원이었고 상승장일 때 5억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랬던 아파트가 최근 최고가 대비 3억 8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거래 내역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년 10월 덕소 동부 센트레빌 104동 1703호가 계약됐는데요. 84타입 기준 매매가 9억 2천만 원으로 이 아파트에서 가장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남양주에 거주하시는 분이 투자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재 시세는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거래된 이력을 보면 17층 매물이 5억 4,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 매물과 동일층 매물인데도 3억 8천만 원이나 하락했습니다. 정말 이 정도로 하락한 걸까요? 거래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매물은 거래가 취소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정으로 거래가 취소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등기 이전까지 되진 않았네요. 이후 11층 매물이 5억 4천만 원에 거래된 걸 보면 현재 중층 시세가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입도 동일하고 저층이 아닌데도 9억 2천만 원 대비 3억 5천만 원 이상 하락했습니다. 고점 대비 너무 많이 하락해서 매수 가격까지 회복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아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산 신도시에 위치한 다산 한강 반도유보라입니다. 앞서 살펴본 덕소 매물만큼 하락폭이 큰 아파트입니다. 2019년식 1261세대로 신도시 신축 단지인 만큼 임차 수요가 높습니다. 다산 중심 상권 접근성이 좋고 강변북로가 가까워서 서울 출퇴근이 용이합니다.
왕숙천과 한강공원이 가까워서 생활 인프라도 좋습니다. 22년 다산 한강 반도유보라 7407동 3003호가 계약됐는데요. 84타입 기준 매매가 11억 3천만 원으로 이 아파트에서 가장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이분도 역시 상승장 끝물에 매수하셨는데요. 소유자 현황을 보면 남양주에 거주하시는 분이 투자하셨습니다. 그럼 현재 시세는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승기 때 최고가 11억 3천만 원에 거래됐고 최근 22층 매물이 7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 대비 무려 3억 6천만 원이나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하락한 게 맞는지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최고가에 거래됐던 이력을 보면 7407동 30층 매물이고 최근 거래된 매물은 22층입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은 해당 동에서 가장 탑층 매물인데요.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이 탑층 매물이기 때문에 일반 매물과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라고 하더라도 고층 매물과 저층 매물은 가격 차이가 심하게는 몇 억씩 차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경우에도 탑층 매물은 저층 중층 매물에 비해 거래 금액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래 금액을 비교하실 때는 동호수를 정확히 파악하신 후에 그것과 비슷한 매물하고 비교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고가 매물이 탑층 매물이긴 하지만 22층이면 고층에 해당하는데도 고점 대비 3억 6천만 원이나 하락한 상황입니다. 현재 시세는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호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84타입 탑층 매물의 호가 시세는 11억입니다. 그리고 84타입 저층 매물의 호가 시세는 7억 9천만 원입니다. 탑층과 저층 매물의 시세가 3억 이상 차이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분양권 상태로 거래 중인 단지의 분위기를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청약 당시 59타입 최고 경쟁률 8대1을 기록했던 남양주의 분양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도심역 한양수자인 리버파인입니다. 84타입 기준 분양가 6억 6천만 원으로 주변 단지들 대비 비싸게 분양했는데요. 지금 분위기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908세대의 이 아파트에는 지금 분양권 매물이 꽤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보다 높게 나와 있는 매물이 대부분인데요. 비인기 매물 중에는 분양가 그대로 나온 것도 있습니다. 84타입 기준 프리미엄이 5천만 원까지 높게 나온 매물도 있습니다. 다산이나 별내지구만큼 좋은 입지는 아니지만 한강변에 역을 끼고 있으면서 주변에 신축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신축 프리미엄이 붙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남양주에는 분양권 매물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은 상황입니다. 특히 아파트 매물은 거의 없는데요.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프리미엄이 붙는 이유는 신축 분양 아파트가 적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이 다음 확인하셔야 하는 건 지역 전체의 미분양 매물 현황인데요. 남양주의 상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부터 계속적으로 미분양 매물이 감소하더니 22년에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2023년 일부 증가하긴 했지만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매물이 거의 없는 만큼 신축 아파트에 대한 분위기가 다른 지역에 비해 좋은 상황입니다. 다음 보셔야 하는 건 공급 물량입니다. 남양주에서는 2021년, 2022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았습니다. 그치만 23년부터 신축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었고 향후 몇 년간은 공급이 적게 예정되어 있는데요. 공급이 적은 만큼 신축 아파트가 귀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은 더딘 편이지만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 전환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분양권 시세에 신축 프리미엄이 붙은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남양주의 전세 매매 가격 지수입니다. 매매 지수를 보면 계속적인 하락을 기록하고 있고 전세 가격 지수는 매매 지수보다는 양호합니다.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의 증가폭이 눈에 띄게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락장에서보다 전세와 매매 가격 차이가 많이 좁혀져 있습니다. 남양주 부동산은 과거의 급등기를 지나 이제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거주 목적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거품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아파트 단지들은 저점을 다지고 있지만 지식산업센터와 상업시설의 공실, 교통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남양주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는 사람들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남양주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례신도시 중심에 위치한 아파트. 그 앞에 서 있는 30대 후반 김민희님은 떨어진 집값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3억 가던 아파트 값이 10억대로 떨어지는 게 말이 돼? 위례는 서울이랑 가까워서 무조건 오른다고 했는데 지난 상승장 전세 끼고 갭투자로 위례 아파트를 사뒀는데 최근 정부에서 앞으로 갭투자를 금지하고 전세 대출도 막는다고 해서 크게 절망 중입니다. 민희님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2021년 김민희님 부부는 전셋집에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초반까지만 해도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전세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지냈죠. 하지만 문제는 주변 지인들이 투자로 돈을 벌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부터 발생했습니다. 어느 날 미니님은 맘카페에서 만난 지인들에게 부동산 투자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요. 불과 2년 전에 매수했는데 그때 사길 진짜 잘했어요. 그 사이 3억 정도 오른 것 같아요. 당시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은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다. 지금 부동산은 사두기만 하면 오른다. 이런 말들이 곳곳에서 나왔죠. 뉴스에서는 대출 규제가 곧 강화된다며 서두르라는 압박이 이어졌고 주변 지인들은 지금 안 사면 평생 집을 못 살 거라며 불안감을 부추겼습니다. 미니님은 밤마다 부동산 앱을 뒤적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는데 우리 계속 이렇게 있어도 되는 걸까? 그녀는 혼잣말을 대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던 어느 날 미니님은 집에서 가까운 성남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위례나 분당은 송파구 집값의 반값인데 앞으로 많은 호재가 있어서 지금이 기회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그 타이밍에 마침 미니님의 직장 동료인 소연님이 위례 신도시에 투자해서 벌써 1억 이상 벌었다고 자랑을 했죠. 미니님은 투자해서 돈을 번 동료 얘기와 유튜브 영상들을 보여주며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처음엔 반대했던 남편도 어느 순간부터 이러다 진짜 우리만 뒤처지는 거 아니냐며 집을 사는 것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전셋집 대신 월세집에 살면서 전 재산을 투자해서 집을 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맞벌이 부부였기 때문에 매달 월세를 내는 게 부담스럽지 않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위례집을 사두면 오를 게 보였기 때문에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상담을 받았고 그중 한 부동산에서 딱 마음에 드는 매물을 소개해줬습니다. 중개사는 부부를 보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정도 금액으로 살 수 있는 매물은 없어요. 지금 계약 안 하시면 몇 달 뒤엔 13억까지 올라 있을 거예요. 2013년식 아파트 22평.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에다가 입지도 좋았고 송파 IC 접근성도 좋았습니다. 또 집 내부도 손볼 필요 없이 아주 깔끔했죠. 이 집은 전세 수요가 계속 받쳐줄 겁니다. 갭으로 투자하기 최고 좋은 매물이죠. 부부는 지인들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금 아니면 영원히 못 산다는 의견에 공감하면서 투자를 진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전셋집을 정리하고 전세금과 모았던 돈을 합쳐 현금 2억 7천만 원에 신용대출 5천만 원, 부모님께 받은 돈 3천만 원까지 총 3억 5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이 돈으로 부부는 위례 신도시의 매물을 계약했습니다. 매매가는 11억, 전세는 7억 5천만 원으로 갭 3억 5천만 원이었죠. 위례 신도시의 11억짜리 집을 3억 5천만 원으로 살 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이런 게 갭 투자의 매력 아니냐며 부부는 행복 회로를 돌렸습니다. 집을 산 지 1년 뒤 부부가 계약한 위례의 아파트가 12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1년 만에 1억 5천만 원을 번 셈이었죠. 못해도 14억 15억까지는 올라갈 것 같다며 그때 팔고 더 좋은 집을 사기로 약속했습니다. 당시에는 각종 모임 자리에서도 부동산 이야기가 한창이었습니다. 부부는 위례 신도시 아파트에 투자한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한 지인이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그쪽 부동산에 가봤거든. 요즘 거기 장난 아니던데? 22평을 11억에 산 거면 대박이야. 13억 불러서 도저히 엄두가 안 나더라. 그 말에 기분이 좋았던 부부는 밥값도 계산하면서 자랑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14억 이상도 간다던데 두고 보면 알겠지. 상승장은 그들의 생활 패턴도 완전히 바꿨습니다. 집값이 오르면서 이미 시세 차익을 본 것처럼 돈을 물쓰듯 했습니다. 집으로 얼마를 벌었는데 이 정도쯤이야 라는 생각으로 명품 쇼핑에 고급 호텔에서의 호캉스까지. 인스타에서 보이는 잘 나가는 사람들을 따라하기 시작했죠. 매달 카드값이 늘어가면서 조금은 부담이 됐지만 이미 투자해놓은 아파트가 돈을 벌어다 주고 있었기 때문에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쉬는 날이면 스테이크와 오마카세 등 고급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자신들이 성공한 투자자라고 느꼈습니다. 너무 방심했던 걸까요? 어느 순간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말부터 위례의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치솟았던 가격은 급격히 하락했고 거래는 뚝 끊겼죠. 실거래가는 8억, 급기야 7억 5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11억에 산 집이 3억 5천만 원이나 하락한 거였죠. 23년 중순 21년에 계약했던 전세입자가 계약 만료 3개월을 남기고 이사를 통보했습니다. 새 임차인을 구하려 했지만 전세호가는 5억 5천만 원으로 기존 전세금 7억 5천만 원보다 2억이나 낮았어요. 2억의 갭을 메우기 위해 신용대출을 받고 부모님들께 손을 벌렸습니다. 그래도 돈은 모자랐고 3금융권 대출에 부모님 집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겨우 마련했습니다. 겨우겨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고 대출 이자 때문에 생활비도 아껴가며 버텼습니다.
2025년 5월 해당 아파트의 거래 금액은 10억 5천만 원입니다. 많이 회복하긴 했지만 아직도 5천만 원 손해 중이죠.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참았다가 지금 사도 됐는데 우리 지금까지 낸 대출 이자만 합쳐도 얼마야. 그래도 곧 본전이니까 좀만 더 기다리자. 최근 해당 아파트에는 11억, 12억에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점 대비 많이 회복한 상태죠. 시세가 오른 건 그나마 다행이지만 매물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호가 시세보다는 낮게 거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살펴본 투자 사례는 고점의 위례 아파트를 갭 투자했던 부부의 실제 사례였습니다. 이 사례 말고 성남시 부동산에 투자해서 큰 손해를 본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체 이곳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성남 분당과 위례 신도시는 경기도에서 가장 크게 상승했던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30대, 40대 분들에게 주목받으며 집값이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이 지역들의 집값은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아파트는 최고가 대비 수억 넘게 하락했고 영끌에서 투자한 사람들은 팔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위례 신도시의 대단지 아파트 시세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용 면적 51타입 기준으로 가격 변화를 보면 정말 변동폭이 엄청납니다. 2019년 7억 초반하던 아파트가 2021년에는 12억 중반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최근 동일 타입 매물이 10억 초반까지 떨어지면서 2억가량 하락했는데요.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도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난 몇 년간 분당과 위례는 무조건 오르는 지역이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성남 분당과 위례 신도시는 상승기 시절 높은 기대와 달리 현재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통 개통 지연과 의료 복합 타운 무산, 재건축 사업 지연 등으로 주민들의 기대감은 꺾였으며 분당과 위례 신도시 내 주요 아파트 단지들의 시세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에 위치한 위례 호반 서밋 에비뉴 아파트는 21년 7월 16억 2천만 원에 거래되었으나 22년 말에 4억 7천만 원 하락하여 11억 5,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또 다른 단지인 위례자이 아파트의 경우 21년 4월 18억 6천만 원에 거래되었으나 23년 5월 15억 6,500만 원에 거래되면서 3억 하락했습니다. 최근 이 아파트들은 일부 상승하긴 했지만 최고가에 비해서는 많이 하락한 상황입니다. 위례 신도시는 강남과의 근접성을 바탕으로 설계된 도시로 서울 송파구 장지동, 성남시 수정구, 하남시 하감동 세 지역에 걸쳐 형성되어 있습니다. 위례 지역은 교통 편의성, 생활 인프라 등 뛰어난 입지를 자랑하며 초기에는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주요 호재들의 지연과 무산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위례와 더불어 성남시 분당은 일기 신도시 재건축 호재로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건축 사업을 기대하며 투자했지만 사업비 증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가격은 점점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남 분당과 위례 신도시는 투자 가치가 있지만 아직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 지역의 부동산 시장, 특히 비싸게 거래된 곳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성남시 분당의 아파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위치한 무지개 5단지 청구입니다. 이 아파트는 1995년식 932세대의 구축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상승장에서 재건축, 리모델링 호재로 크게 상승했던 무지개 마을인데요. 최근 분당금 이슈로 말이 많습니다. 입지는 수인 분당선 오리역과 탄천 산책로가 가깝습니다. 그리고 단지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용 85타입 매물이 21년 최고가 12억 4,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85타입의 2019년 말 가격은 7억 4,500만 원이고 상승장일 때 2년 만에 5억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16층 매물이 9억 5,300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2억 9천만 원 하락했는데요. 2021년 최고가에 계약된 매물은 무지개마을 513동 1003호입니다. 이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시던 분들이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는데요. 12억 4,500만 원에 거래된 매물과 최근 9억 5,300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같은 타입 매물입니다. 그리고 최근 거래된 매물이 19층으로 층수도 더 높습니다. 현재 505동 6층과 13층 매물이 10억 2천만 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같은 중층 매물 기준 2억 2천만 원 하락한 상황입니다. 위례 신도시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수정구 창곡동에 위치한 레미안 이편한 세상입니다. 위례 신도시 인프라와 철도 개통 호재로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단지 앞으로 8호선 남이래역과 역세권 상권이 위치하고 있고 위례 수변공원 접근성도 좋습니다. 전용 84타입 매물이 21년 최고가 16억 3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84타입 분양가는 4억 8천만 원이었고 상승장일 때 여기서 11억 5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10층 매물이 13억 4,500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2억 9천만 원이나 하락했는데요. 이 정도로 많이 하락했을까요?
최고가에 계약된 매물은 위례 레미안 이편한 세상 5614동 1005호입니다. 소유자 현황을 보면 용인에 거주하시는 분이 상승장 끝물에 매수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상승기 때 10층 매물이 최고가 16억 3천만 원에 거래됐고 같은 10층 매물이 최근 13억 4,500만 원에 거래되면서 최고가 대비 2억 9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상승장 이후 금액 변화를 살펴보면 최고가 16억 3천만 원까지 거래됐고 하락장이었던 23년 1월 11억 4천만 원까지 하락했습니다. 이후 2년간 2억가량 회복한 상황인데요. 최고가 대비 많이 하락했지만 가격 회복세가 빠른 위례 아파트입니다. 현재 매물은 저층 기준 13억 8천만 원, 중층 기준 13억 9천만 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위치한 산성역 포레스티아를 보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2020년식 4089세대 최고 28층의 신축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재건축 사업으로 재탄생한 이 아파트는 입주 시기와 상승장이 맞물리면서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는데요. 신축 단지의 규모가 크고 8호선 산성역도 가까워서 전세와 월세 수요가 높습니다. 전용 74타입 매물이 21년 최고가 13억 3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74타입의 분양가는 5억 4천만 원이고 상승장일 때 분양가에서 8억가량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14층 매물이 11억 4,500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1억 9천만 원 하락했는데요. 거래 내역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고가에 계약된 매물은 산성역 포레스티아 118동 704호입니다. 74타입 기준 매매가 13억 3천만 원으로 이 아파트에서 가장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서울에 거주하시는 60대 부부가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는데요. 13억 3천만 원에 거래됐던 매물과 최근 11억 4,500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같은 타입 매물입니다. 다만 각각 7층, 14층으로 층수가 좀 차이 납니다. 층수별 시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은 7층 매물이고 최근 하락 거래된 매물은 14층 매물입니다. 최근 거래된 매물이 오히려 더 층수가 높은데요. 상승장 이후 거래 가격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고가 13억 3천만 원까지 거래됐었고 하락장이었던 23년 1월 8억 5천만 원까지 하락했습니다. 이후 2년간 3억가량 회복한 상황인데요. 최고가 대비 많이 하락했지만 가격 회복세가 빠른 산성역 포레스티아입니다. 현재 호가 시세는 4층과 고층 매물이 11억부터 나와 있습니다. 성남의 미분양 현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이후 미분양 매물이 거의 없었고 22년 이후 일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의 미분양 매물이 쌓여 있는 건 지역 전체에 좋은 소식입니다. 그럼 공급은 어떨까요? 성남에는 24년부터 26년까지 수요에 비해 적은 물량이 공급됩니다. 현재 누적되어 있는 미분양 매물도 거의 없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 가격이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7년에 수요에 비해 많은 물량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입주 물량은 수정구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앞서 살펴본 산성역 포레스티아 건너편에 3,400세대가 넘는 산성역 해리스톤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입주 시점에 주변 전세 가격 흐름을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전세와 매매 가격 지수는 전세 가격 상승률이 눈에 띄게 높습니다. 매매 지수도 하락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세 지수가 더 크게 상승하면서 전세와 매매 가격 격차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다만 성남시 중원구의 경우 매매 가격이 아직 크게 상승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도 수정구와 분당구에 비해 저조한 상황입니다. 당분간은 전세 가격이 받쳐주면서 거래가 활발한 수정구와 분당구의 신축 아파트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남 부동산은 호재가 많고 서울 못지않은 입지로 많은 투자자들이 몰렸던 지역입니다. 특히 분당 재건축과 위례 신도시 그리고 산성역 인근의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주목받았습니다. 그만큼 지역 거주자들 뿐만 아니라 외지인 투자자들도 많이 투자했던 곳인데요. 성남 분당과 위례 신도시는 여전히 투자 가치가 있지만 아직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서울의 집값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느낀 사람들이 위례, 분당을 새로운 투자처로 선택했으나 최근의 부동산 시장 하락과 함께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서울은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위례와 분당은 오르긴커녕 떨어진다며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는데요.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잃었고 거래량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성남 부동산 시장은 개발 지연, 사업 무산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발 사업 진행과 원만한 재건축 사업 추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성남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